안녕하세요. 독서 코칭 문학 두 번째 시간을 강의할 이승화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 희곡, 수필, 그리고 작품과 개인의 분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소설의 이해와 함께 이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소설, 시, 희곡, 수필 중에 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시의 3요소는 이렇게 운율, 함축성, 그리고 형식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운율에 맞게 활동을 한다면 우리가 리듬 파악하며 소리내어 읽기, 또 필사하기 등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리듬이 담긴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소리내어 말하기도 좋고 그걸 따라서 아름다운 문장을 필사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함축성. 우리가 시에는 굉장히 함축적인 어휘들, 문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메타포, 은유와 비유들을 파악해보고 또 상징을 이해해보는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 교과서에서 보면 시에 밑줄치고 그 어휘가 상징하는 다양한 것들을 알아보고 했었는데 그런 활동도 진행할 수 있고요. 다음 형식에 초점을 맞추면 시의 다양한 형식들이 있는데 그 형식들이 어떻게 내용과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고 또 형식을 바꿔보고 하는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펴볼게요. 이거는 스며드는 것이라는 안도현 시인의 작품이에요. 좋아하는 작품을 가져왔는데 이 시를 통해서 한번 활동을 해볼게요. 가장 우선으로 할 게 시는 감상하는 겁니다. 어떠한 정보나 지식에 구애받지 않고 우선은 시를 직접 느껴보는 것, 그리고 거기에 내가 동일시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어서 내가 소리내어 읽으면서 그 형식적인 맛도 느낄 수 있겠죠. 제가 낭독을 해드리진 않고 잠깐 여러분이 시를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속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도 뭔가 울컥하고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은데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데 어떤 분은 감정이입을 되게 심하게 해서 이 시를 보고 나서는 간장게장을 먹을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요. 그만큼 우선 내가 이 시에 직접 동일시해보고 감정이입해보는 게 감상 면에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나의 감상을 말로 표현해보고 아니면 시화라고 하죠. 이제 그림으로 시를 꾸며보고 또 요즘은 되게 래퍼, 힙합이 되게 붐이 되면서 힙합에도 되게 라임이 중요시해. 운율, 되게 가군부터 해서 이런 것들 맞추는 것도 되게 중요시 하는데 그에 맞게 여기 시에서도 여러 가지 면을 이걸 노래로 만든다거나 이제 특히 시조나 이렇게 딱딱 각이 져 있는 뭐 3, 4조, 7호조 이런 운율이 있는 것들은 실제 국어 수업에서도 내가 랩 가사 쓰듯이 이제 그런 라임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노래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마야라는 가수의 진달래꽃 뭐 이런 노래 같은 식으로 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정적인 노래 가사가 되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면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이해해 보는 것. 이제 조금씩 분석의 단계로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감상을 하고 그 외에 꼼꼼히 보면서 한번 상징이나 주제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노력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여러 가지 시인이나 배경, 이 작품을 쓰게 되면 계기 이런 것들을 좀 더 조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부모의 마음에서 이입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되게 어둠을 무서워하는 그 아이의 입장에서 이입을 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간장에 들어오는 부분을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시인의 감수성에 굉장히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시를 알아봤고요.
특히 요즘 동시 같은 것도 되게 재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걸 보시면 좋고, 다음은 이제 희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곡은 그게 해설, 지시문, 대사를 희곡의 3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희곡 자체가 우리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연극의 대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연극의 대본이기 때문에 그걸 상정하시고 거기에 맞는 해설, 지시문, 대사를 구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바탕으로 활동한다면, 해설은 여러 가지 무대 상연에서 다 보여줄 수 없는 뭐 줄거리 요약부터 해서 상황 묘사, 또 시간 공간적인 정보 같은 것들을 아예 먼저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설 부분을 바탕으로 내가 무대나 그 상황, 이야기의 상황 배경 등을 상상해보는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또 지시문은 우리가 괄호로 표시되죠. 괄호로 표시되는데 크게 행동 지시문과 무대 지시문으로 나뉘어요. 행동 지시문은 그 배우가 이 대사를 할 때 어떤 행동을 같이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뭐 팔을 오른쪽으로 들면서 고개를 돌리며 이런 식의 행동을 나타내주는 지시문이고, 무대 지시문은 특히 무대에 대한 어떤 정보, 무대 변경 이런 내용들을 담아주고 있어요. 실제로 뭐 소극장 연극이나 이런 거 보시면 무대도 수시로 바뀌고 다양한 장치로 무대가 오고 가는 것들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 지시문에서는 이런 비언어적 활동, 그리고 반언어적 활동 이런 것들을 상상해서 우리 머릿속에 이 대사와 함께 어떤 행동을 같이 할지 그려보는 것, 그리고 내가 배우가 되어서 직접 흉내 내보는 것들,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제스처 등을 통해서 어떻게 대사가 전달되는지를 같이 알아볼 수 있고요. 또 무대 지시문은 무대를 내가 연출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해설과 지시문 함께 해서 내가 연출가, 감독이라면 이런 무대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전환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것들을 상상하고 그려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사. 무대에 이제 연극 상연을 기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배우들 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사를 통해서 우리는 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고, 또 어떤 사건의 전개, 그리고 주제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우리가 유명한 아름다운 대사 이런 것들을 흉내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정리하고 마음속에 담아둘 수가 있어요. 가장 유명한 이제 희곡의 대사 중 하나는 이제 햄릿의 대사라고 할 수 있죠. 이게 굉장히 요즘은 함축적인 대사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추가 해석도 있지만, 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그런 대사 하나가 지금까지도 이제 여러 면에서 쓰이고 활용되고 있는 만큼 명대사는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희곡의 3요소를 살펴봤고, 이거를 실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네, 로미오와 줄리엣, 셰익스피어의 이제 희곡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희곡들에 대한 읽기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서 소설로 이제 구성이 다시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기본은 이제 연극을 상연을 전제로 한 희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이야기의 구성 요소는 같이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희곡도 그렇기 때문에 소설 구성의 이제 3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은 같이 확인해서 작품 파악에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어떤 사건을 겪는지, 또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구성의 3요소를 참고할 수 있고요. 다음은 나아가서 내가 저 무대를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 내가 저 의상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또 여기서는 어떤 음악을 깔면 되게 극적인 효과가 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소설, 책과 다른 많은 미디어들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음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OST가 굉장히 중요하고, 영화도 마찬가지고 음악적인 효과, 그리고 굉장히 많은 배경음, 효과음 이런 것들이 작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런 멀티미디어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를 마음껏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배우, 누가 이 등장인물을 연기하면 좋을까? 또 어떤 모습으로 이 인물을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가상 캐스팅이라고 온라인에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만화가 드라마화 된다. 그러면 어떤 배우가 이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소설의 원작이 영화화 된다. 그러면 그 주인공은 어떤 배우가 맡을까? 어떤 연기 변신을 보여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독자, 관중들의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는데 그와 같이 누가 이 대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등장인물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같은 우리가 희곡 원작도 굉장히 다양한 식으로 작품화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작품도 연출가에 따라서 또 배우에 따라서 다양하게 재상연이 되기도 해요. 그게 또 연극이나 뮤지컬 이런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는 것의 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같은 작품이 어떻게 다르게 구성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필, 수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문학의 범주에서 가장 영역이 넓고 가장 애매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세이라고도 쉽게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수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필의 3요소는 자기 고백, 자유 형식, 자유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기 고백은 굉장히 부담 없이 나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그런 성격, 그리고 형식과 주제도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 어떤 내가 지식을 전달하거나 나의 어떤 연구 자료를 공표하거나 나의 새로운 막 상상, 창작물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굉장히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아낼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 고백적 성격이 강한 작품일수록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면 그 작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매력적인 글은 또 그 사람 자체를 굉장히 좋게 매력적이게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자기 고백적인 성격이 강한 글과 그 사람의 실제 모습, 실제 행동과의 괴리가 있다면 또 역으로 더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작가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은 에세이를 보고 그 사람의 실제 행적과 같이 관계를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고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형식 면에서는 되게 자유로운 형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담은 내용과 이 형식이 효과적인 전략인지 등등의 관계를 파악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주제 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가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또 그것을 조금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작가의 어떤 타당한 근거나 이런 거 없이 솔직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토론하는 마음으로 비판할 수도 있어요. 자유주제에서 제가 요즘 재밌게 본 에세이 중에서는 아무튼 시리즈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술, 아무튼 양말, 뭐 아무튼 예능 등등으로 해서 정말 사소한 작은 소재지만 내가 좋아하는 요즘 뭐 덕후라고 하는 그런 일정한 부분 나의 관심사에 대해서 편하게 주저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리즈가 나올 정도로 자유 주제 어떠한 글이든 어떠한 형식에 맞게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게 이 수필 에세이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다른 작품들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우선 같은 내용인데 제가 우선 다르게 구성을 해봤어요. 소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전개가 될 거예요. 승환하는 사람과 또 내가 1인 칭화자로서의 엄마로서의 나를 인물로 구성하고 이제 성적과 관련된 사건을 만든 거예요. 이제 내가 1인칭 화저로서 이제 나의 아들 승환은 밤새 소설을 읽는다. 그런데 이번 모의고사의 언어 영역에도 5등급이 나왔다. 난 너무 당황스러워서 도대체 뭐하러 책을 읽느냐고 승환에게 물은 거죠. 근데 승환은 그냥 책이 있어서 읽는다고 가볍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속이 터졌지만 살짝 웃음도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승환가 좋아하는 걸 해줘야지. 뭐 성적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책 읽는 자체 그 가벼운 마음 자체도 뭔가 피식하면서 긍정적인 느낌이 느껴지죠. 이렇게 소설로 표현할 수 있다면 다음은 이제 희곡
상연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거예요. 엄마는 이제 지시문이죠. 방문을 쾅 닫으면서 말을 해요. 성적표가 이게 뭐야? 라고 하면 승아가 대답을 합니다. 시큰둥하게 이제 책을 읽으면서 그냥 왜요? 이렇게 물어보고, 또 엄마는 또 행동 지시문이죠. 손가락으로 책을 가리키면서 그건 맨날 뭐하러 읽어? 라고 하면 승아가 책을 살짝 만지면서 그냥 책이 있으니까요. 했을 때 엄마는 또 에휴 저녁 뭐 먹을래? 이렇게 가볍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에휴 저녁 뭐 해줄까의 앞에 행동 지시문으로 살짝 웃으며가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안 들어가면 되게 한심한 듯하게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살짝 웃으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내 라는 느낌을 담을 수 있죠. 이렇게 소설과 희곡에서 다른 형식으로 같은 내용을 담았다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에세이, 수필로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실제 김영하 소설가의 이제 읽다라는 에세이 한에서 장면이에요. 구절인데 독자는 소설을 읽음으로써 그 어떤 분명한 유익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소설을 읽은 사람으로 변할 뿐입니다. 이거는 작가의 생각이죠. 작가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거를 소설과 희곡으로 이제 변화한다면 인물을 만들고 사건을 만들고 또 그런 공간적인 배경을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어떤 대사나 행동 지시로 나타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예요. 근데 거치기 전에 날것의 그냥 작가의 생각은 소설을 읽는다고 그렇게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냥 그 읽는 자체 행위만으로 의미가 있는 거다. 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볍게 수필, 에세이로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세이를 요즘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가볍게 쉽게 직관적으로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내용을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을 직접적이니까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또 거기에 맞게 내가 또 생각에 동의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작가의 생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하면 그걸 세뇌되는 식으로 그대로 나에게 무판적으로 수용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뭐지? 그 이야기에 대해 나는 어떻게 생각하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 좋습니다. 실제로 김영하 씨의 소설은 뭐 살인자의 기억법이나 이렇게 약간 조금은 더 우리가 봤을 때 뭐 교훈적인 이야기를 많이 담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가의 소설의 관이 작가의 이제 소설에도 드러난다고 할 수 있죠. 누군가는 왜 이렇게 어두운 이야기만 쓰고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만 쓰냐라고 비판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하 씨는 내가 생각하는 소설은 책은 이런 의미다. 책 속에 답이 있고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수필에서 대놓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수필은 또 강의를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좀 더 작가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뭐 읽다, 보다, 말하다 세 개의 시리즈가 있는데 관련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은 되게 에세이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서 사실 조금 더 책이 가벼워지고 있는 그런 트렌드에 맞게 열풍이 많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힐링 에세이라는 영역이 하나 생기기도 했고요. 그 외에도 되게 비문학적인 그런 요소들이 에세이라는 이름으로 좀 더 가볍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과학 에세이, 의학 에세이, 역사 에세이 등등으로 해서 좀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세이, 수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형식이 자유롭고 내용도 자유롭기 때문에 경계가 모호한 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결국 우리가 작가의 작품을 독자로서 이렇게 만나죠. 그래서 작가는 자신의 생각을 읽고 그것을 뭐 희곡이든 소설이든 수필이든 다양한 형식을 바탕으로 해서 작품으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작품을 읽는 거죠. 작품을 읽는데 작가의 메시지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저번에 반응 중심 문학 교육에 대해서도 배웠었는데
결국 독서라는 것은 책을 읽고 그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자는 작가가 쓴 작품과는 다른 내용을 새롭게 구성해서 독자의 경험과 배경 지식과 삶의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요. 하지만 또 너무 독자의 입맛대로만 작품을 느끼면 작품을 만나는 의미가 없죠. 굳이 책을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못하면 결국은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자극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작품과 나의 독자 개인을 분리하는 연습을 하면 문학 감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흥부전이라고 했을 때 흥부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본 느낄 수 있는 기본적인 메시지, 작품에서 강조하는 메시지를 우선 파악을 해요. 작품을 이해하는 거죠. 작품에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있게 지내는 게 좋다, 그리고 권선징악적인 면,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 이런 교훈적인 메시지를 기본적으로 작품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 이제 이해를 해야 되죠. 이게 이해력, 독해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을 이해하는 것과 내 면을 수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나의 주관적인 감상을 또 하나 분리해서 느끼는 거예요. 나는 형제도 없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강렬하게 와닿고 내가 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 동물은 괴롭히지 말자. 이게 난 너무 와닿았어. 나의 개인적인 주제야. 그리고 실제로 제가 뭐 고등학교에서 여고에서 강의하고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흥부와 놀부 중에 누구랑 같이 결혼하고 살고 싶냐 이런 질문했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흥부의 이런 무기력함과 무능력함, 치를 떨고 차라리 놀부가 낫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제 흥부 부인이 불쌍하다라고 개인적으로 꽂힌 거죠. 상황적으로. 우리가 권선징악을 알긴 아는 거지만 또 내가 문학에서 나의 독자적인 감상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분리해서 존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개인적으로 꽂혀서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작품의 내용을 받아들이려고만 하고 나의 감상, 개인적인 감상을 무시하는 것도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게 문학 감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들을 잘 살려주는 게 문학 독서 코칭에서는 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